새벽 3시, 알람도 없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잠결에 느껴지는 건 싸늘한 공기가 아니라 마치 칼날이 종아리를 파고드는 듯한 통증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이게 무슨 일인가? 저는 응급실에서 35년을 근무해온 가정의입니다. 수천 건의 응급 상황을 목격했고 온몸이 굳는 듯한 고통 앞에서 무력해하던 환자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제 자신이 이런 통증 앞에선 말로 다 할 수 없는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평소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던 스트레칭도, 수분 섭취와 전해질 균형 관리 방법도 모두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죠. 통증이 시작된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배터리가 빠진 로봇처럼 무거운 돌덩어리에 묶여있는 기분이었죠. 몇 걸음 옮기기도 버거웠지만 저는 이 상황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처치해주길 바랄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침대 옆 서랍을 뒤져 작은 수건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자 순간 통증이 더 도드라졌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다. 저는 제 자신에게 다그치듯 속삭였습니다. 손끝으로 종아리를 살살 눌러보니 근육이 굳어 있었습니다. 만져도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죠. 얕은 호흡이었지만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찬물은 피하자. 온찜질은 나중에. 당장 해야 할 건 간단한 응급처치다. 이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미국 응급의학회에서 연구된 위집술 꼬집기 방법이었습니다. 환자들에게 시연하며 편하게 누워서 입술 위쪽 중앙을 세 손가락으로 5초간 꼬집어 보세요라고 설명하던 장면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효과를 의심하는 눈빛도 많았지만 직접 시도한 환자들 대부분이 정말 신기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침대 옆 탁자에서 핸드크림을 집어들고 왼손 검지와 중지를 모은 뒤 입술 위 중앙 부위를 단단히 꼬집었습니다. 9초, 6초, 7초 지나자 통증이 조금씩 풀리는 듯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시도하니 어느새 종아리 근육에서 찌릿한 통증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던 다리가 부드럽게 펴지며 저는 깊이 한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과학이면서도 간단한 응급처치다. 저는 반신욕을 위해 욕실로 향했습니다. 물 온도를 손등으로 확인한 뒤 따뜻한 물을 종아리 부위에 살짝 끼얹으니 혈관이 서서히 확장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따뜻함이 스며들 때마다 불안감은 사라졌고 대신 차분함이 찾아왔습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제대로 듣고 즉각 반응한 덕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한 다리 쥐로 넘기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도 새벽에 갑작스러운 통증에 깨어난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 통증은 우리 몸의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각한 혈전증, 말초 혈관장애, 전해질 불균형 등 다양한 원인이 숨어 있죠. 저는 100세의 지혜 채널을 통해서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환자로서 겪은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 앞에서도 작은 실천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막을 수 있음을 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번에 새벽에 다리에 쥐가 난다면 잠시 참자 또는 나이가 문제겠지라고 넘길 건가요? 아니면 저처럼 신속하게 간단한 응급처치를 시도하고 필요하다면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새벽에 그 찢어질 듯한 통증이 여러분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기 전에 미리 준비하십시오. 침대 옆에 작은 노트를 두고 응급처치 방법을 메모해 두십시오. 수건과 찜질팩을 준비해 두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스스로의 몸을 돌보고 작은 위기 앞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실제 병원에서 마주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다리 쥐가 어떤 심각한 문제를 숨기고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평소보다 한층 더 분주한 응급실을 마주했습니다.
낯선 소리와 빛이 가득한 공간 한가운데에 딸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온 분이 있었죠. 눈가에 촉촉이 맺힌 눈물이 두 손으로 오른쪽 다리를 부여잡고 계셨습니다. 68세 박정희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은 고통에 찌들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다리에 쥐가 났는데 몇 시간째 아파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곧바로 기본적인 문진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기저질환이 있는지, 하루 수분 섭취량과 전해질 보충은 어떻게 하는지, 최근 투약 내역은 어떤지 물었죠. 할머니는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식사도 규칙적이고 약도 특별히 드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단지 한 달 전부터 가벼운 쥐가 밤마다 나타나긴 했지만 그날만큼 심하지 않았다고 덧붙이셨죠. 진찰대 위에 편안히 누우시도록 안내한 뒤 저는 먼저 다리 부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종아리 쪽이 눈에 띄게 부어 있었고 피부가 평소보다 붉어져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살짝 눌러보니 툭 하고 들어가는 탄력이 느껴졌습니다. 맥박은 90회로 약간 빠른 편이었고 호흡도 얕았습니다.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닌 것 같군요. 저는 곧바로 초음파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사실로 옮겨진 할머니의 다리를 들여다보려는 순간 저는 문득 떠오르는 두려움에 몸이 긴장했습니다. 깊은 정맥 혈전증, DVT Deep Vein Thrombosis, 다리가 부어오르고 하루가 지나도 통증이 잦아들지 않는 이 증상은 혈전에 의한 혈관 폐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사 화면에 나타난 것은 가느다란 혈관 내부에 떠 있는 듯 보이는 낯선 그림자였습니다. 혈관 벽에 피떡이 붙어 흐름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중히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다리에 피떡이 생겨 있습니다. 폐로 흘러가면 심각한 폐색전증이 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순식간에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제 다리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다리에 쥐가 나는 정도로만 알았거든요. 딸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왜 좀 더 빨리 병원에 안 오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너무 미안합니다. 그저 나이가 들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정맥 내 항응고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혈액응고를 막아 피떡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이후 집중 모니터링실로 이동하여 호흡 상태와 혈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라고 전했을 때 할머니의 표정에는 안도와 함께 후회의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면회실에서 할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그날 제가 혼자 참았다면. 할머니는 가늘게 웃으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제 몸을 잘 돌보지 않은 건 처음입니다. 이제부터는 작은 통증도 절대 무시하지 않으려고요. 저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작은 신호가 바로 경고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응급처치만큼 예방이 더 값지니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에게 우리 집에 찜질팩 2개랑 스트레칭 가이드를 꼭 구비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환자 한 명이 갖는 작은 변화가 가족 전체의 건강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다시 한번 작은 통증이라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의료진으로서 수많은 통계를 보아왔지만 가장 강력한 교훈은 환자 개인의 생생한 목소리에서 비롯됩니다. 박정희 할머니의 사례는 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밤중에 찾아오는 다리 통증 앞에서 괜찮겠지 라며 참으셨던 적은 없는지요? 다음 파트에서는 다리 쥐의 과학적 원인을 더 자세히 파헤치고 여러분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속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료실 창문 너머로 낮게 깔린 안개가 스며드는 아침, 저는 진료대 앞에 앉은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다시금 다리 쥐의 원인에 대해 되새겼습니다. 왜 밤마다 이 통증이 반복될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단순하지만 해답은 복합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35년간 응급의학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의로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리 쥐의 주요 원인 6가지를 여러분께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육 과부하, 머슬 오버유스. 제가 한때 진료한 72세 정명순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어느 날 손자와 함께 북한산 등산을 다녀오신 후 그날 밤부터 종아리가 마치 밧줄에 꽉 묶인 듯 아프다고 하셨죠. 평소 공원 산책이 일상이었던 분이 갑자기 0.1mm가 넘는 산을 오르내리다 보니 근섬유에 미세한 손상이 생긴 겁니다. 근섬유가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주변 밑의 혈관을 압박하고 이로 인해 통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근육 탄력과 혈관 내피 기능이 떨어져 회복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작은 과부에도 쥐가 쉽게 납니다. 2. 전해질 불균형, electrolyte imbalance. 전해질은 근육 수축 기관에 필수적인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이온들입니다. 제가 만난 65세 김영우 어르신은 한여름 시장에서 장을 본 뒤 그날 밤부터 칼로 찌르는 듯한 쥐가 반복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땀으로 배출된 나트륨과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 이하였죠. 젊을 때처럼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노년에는 물 섭취가 부족해지고 에어컨 바람으로 더 쉽게 탈수됩니다. 전해질이 부족하면 근섬유의 전기적 안정성이 깨져 무작위 수축주의 발생합니다. 3. 혈액순환 장애, circulatory issues.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은 말초혈관 손상을 일으켜 다리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70세 이순자 어르신은 15년간 당뇨를 앓아오시며 최근 다리 쥐가 잦아졌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동맥내벽이 딱딱해진 동맥경화가 발견되었고 혈관이 좁아져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진 상태였죠. 산소 부족은 근육의 대사 이상을 일으켜 쥐를 유발합니다. 혈당 관리를 강화하고 혈관 확장제를 복용하신 뒤 통증 빈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파트, 약물 부작용, medication side effects. 이뇨제나 일부 혈압 강화제, 콜레스테롤 약물은 전해질 균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63세 장성호 어르신은 고혈압 약을 바꾼 지 일주일 만에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죠. 의심 끝에 복용 중인 이뇨제가 나트륨과 함께 칼륨도 과도하게 배출시킨 것을 확인했습니다. 칼륨 보충제를 병행하고 약물을 조정한 뒤에는 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약 복용 후 통증이 시작되면 무조건 가족력 투약 내역을 점검해야 합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 improper sleep posture.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을 구부리거나 발끝이 아래로 꺾인 채로 주무십니다. 75세 김철수 어르신은 겨울철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다 보니 발목이 과도하게 펴진 상태로 몇 시간씩 고정되어 새벽마다 반드시 다리가 쥐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종아리 근육이 이완된 후 갑자기 수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쥐가 납니다. 작은 쿠션을 발밑에 두고 무릎을 살짝 펴는 자세로 바꾸자 통증 빈도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6. 자연스러운 노화 변화, age-related changes. 40세 이후 매년 약 1%씩 줄어드는 근육량 사초페니아의 노년이 되면 눈에 띄게 가속화됩니다. 근육량 감소는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만들고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면 근육의 수축 이완이 정교하지 못해집니다. 노화의 결과로 전해질 혈관, 신경계의 복합적 변화가 한꺼번에 작용하면 단 한 번의 작은 움직임에도 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리 쥐는 단일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저는 이 6가지 원인을 진료실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구체적 경험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여러분이 스스로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진단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긴 목록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3초 응급처치, 위집술 꼬집기 방법을 자세히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상 가장 간단하면서도 즉각적인 효과를 본 응급처치 방법은 위집술 꼬집기입니다. 듣기엔 다소 생소하지만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이 방법은 손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시연하듯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히 누울 수 있는 침대나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주세요. 다리는 자연스럽게 펴고 몸의 긴장을 최대한 풀어줍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긴장부터 풀어야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해왔습니다.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응급처치의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 손을 위로 들어 양검지와 중지, 약지 세 손가락을 모아 입술 바로 위, 코와 입술 사이에 중앙 부위를 찾습니다. 이 부위는 의학적으로 위집술 부위라고 불리는데 얼굴에서 자율신경계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 부위를 리셋 버튼이라 부르곤 합니다. 이제 세 손가락으로 위집술 부위를 5초간 강하게 꼬집어 주세요. 소리를 내며 셈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 둘, 3 하고 천천히 시간을 세며 꼬집으면 됩니다. 꼬집는 힘은 참을 수 있는 통증 수준이어야 효과가 좋습니다. 처음 시도할 때는 아프겠다 라고 느낄 정도로 강해야 자율신경계가 반응을 시작합니다. 5초가 지나면 손을 풀고 2초간 휴식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5초 꼬집기를 반복합니다. 총 3회 정도 반복하는 것이 표준이지만 첫 시도에서 통증이 어느 정도 풀리면 더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직접 이 방법을 시도했을 때 첫 3번 안에 통증이 눈에 띄게 경감되는 것을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왜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입술 위 포인트를 자극하면 뇌의 자율신경계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간 균형을 재조정합니다. 그 결과 다리 근육으로 가는 불필요한 과도한 신경신호가 차단되어 근육 수축이 풀리는 원리입니다. 일종의 신경 스위치 리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방법을 3초 꼬집기라 부릅니다. 이유는 첫 꼬집기가 시작된 지 약 3초 후부터 이미 통증이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3초 만에 풀릴 수 있을까? 라고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많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체감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응급 상황에서 최소한의 기다림으로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70세 김영자 할머니는 한밤중 동시에 양쪽 종아리에 쥐가 와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말 그대로 천장까지 오를 것 같은 고통이라며 버티기 힘들어 하셨죠. 저는 입술 위집술을 설명하며 함께 시도해 보셨습니다. 할머니는 5초 꼬집기를 2번 경험하셨는데 3번째 꼬집기 후엔 통증이 풀린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할머니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며들었고 다리를 조심스럽게 움직이실 수 있었습니다. 꼬집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경우 저는 추가로 발끝 당기기나 마사지, 온찜질 등 보조 처치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순 근육성 쥐의 경우 위집술 3번이면 충분히 통증이 완화됩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다 보니 간단한 응급처치가 이렇게 강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에게 내게 가장 필요한 응급처치부터 숙지하세요라고 강조합니다. 화상연고나 지혈 방법을 외우듯 다리 쥐가 날 때마다 위집술을 떠올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약하게 꼬집으면 효과가 없으니 참을 수 있는 수준의 통증을 의도하세요. 너무 강하게 꼬집으면 피부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균형이 중요합니다. 얼굴에 상처나 염증이 있을 경우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하세요. 심장 박동이 매우 불안정하거나 고혈압이 심한 환자라면 전문의와 상의 후 시행하세요. 이제 여러분도 이 3초 응급처치로 다리 쥐가 난 순간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리 통증에 깨어나면 먼저 몸을 편안히 하고 위집술 꼬집기를 3번 반복해 보세요. 만약 증상이 지속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위집술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응급처치 기법 발끝 당기기, 마사지, 혈자리 지압 등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초의 기적을 경험한 후 더 깊이 있는 완화 방법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더 읽기 위집술 꼬집기로 통증이 경감되셨다면 이제 추가적인 완화 기법을 시도할 차례입니다. 저는 응급실과 지역 클리닉에서 수많은 어르신께 발끝 당기기, 마사지, 혈자리 지압, 온찜질 등을 단계별로 안내해 왔습니다. 각 방법의 세부 동작과 주의사항을 1인칭 시점으로 차분히 설명드릴게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기, 칼프 스트레치. 다리 쥐가 풀린 직후 종아리 근육은 여전히 긴장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간단한 발끝 당기기 동작으로
근육 섬유를 부드럽게 늘려주면 통증 후유증을 줄일 수 있죠. 자세 잡기, 바닥이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다리를 앞으로 쭉 뻗습니다. 다리는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세요. 발끝 위치, 양손을 발끝에 걸어 잡거나 벽을 향해 다리를 가까이 붙이고 발바닥을 벽에 댑니다. 천천히 당기기, 숨을 내쉬면서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이때 무릎은 완전히 펴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천천히 5초에 걸쳐 당겨보세요라고 환자분들께 권합니다. 유지 시간, 발끝을 당긴 상태를 15-20초간 유지한 다음 숨을 들이쉬며 발을 풀어줍니다. 2회 반복하세요. 주의사항, 너무 급하게 당기면 근육이 더 놀랄 수 있으니 항상 천천히 시행해야 합니다.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는 분은 당기기 각도를 줄이거나 의자에 앉아 시도해보세요. 저도 집에서 종종 이 동작을 합니다. 특히 밤에 다리 쥐가 아슬아슬하게 느껴질 때 발끝 당기기를 한 번 실행한 후 잠들면 다음날 아침에도 통증이 거의 사라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2. 종아리 발바닥 마사지, 카프 앤 플란타 마사지. 위집술과 발끝 당기기로 통증 급소가 어느 정도 풀린 뒤에는 근육 전체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마사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따뜻한 손을 이용해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라고 안내합니다. 마사지 준비, 따뜻한 물수건이나 손을 먼저 데워서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함 대신 따뜻함이 느껴지도록 합니다. 손 위치, 한 손은 발목, 바로 위, 다른 손은 종아리 중앙에 놓고 근육 섬유 방향을 따라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 움직입니다. 돌려가며 자극하기, 종아리 전체를 손끝으로 원을 그리면서 눌러주고 발바닥 아치 부분도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줍니다. 강도 조절, 살짝 불편할 정도의 압이 좋지만 아프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과도하게 누르진 마세요. 마사지 강도는 따뜻한 위로가 전달되는 느낌이 좋습니다. 소요 시간, 각 부위별로 1, 2분씩 총 2분 정도 시행합니다. 제 경험상 마사지 후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근섬유 주변의 노폐물이 제거되고 통증이 빠르게 해소됩니다. 한 68세 조성민 어르신은 집에서도 가족에게 부탁해 매일 저녁 마사지 시간을 가졌다가 통증 자주 재발하지 않게 되었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3. 혈자리 지압, Acupressure on Spleen, Six and Kidney 3. 한의학적으로 승산혈 종아리 뒤쪽 가장 볼록한 지점과 태계혈 발목 안쪽, 가쪽 복숭아뼈와 뒤쪽 복숭아뼈 사이 움푹한 곳은 다리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혈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의학과 전통지압을 접목해 사용합니다. 승산혈 찾기, 종아리 뒤쪽에서 손가락 2마디 위, 가장 단단하게 도단한 근육 부위를 찾습니다. 태계혈 찾기, 발목 안쪽 내측 복숭아뼈와 그 뒤쪽 튀어나온 뼈 사이 움푹한 곳을 느껴봅니다. 지압 방법, 두 혈자리 모두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3초간 세게 누르고 1초간 쉬기, 이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호흡 연계, 누르는 동안 숨을 내쉬고 풀 때 숨을 들이쉬면 자율신경의 리듬이 안정됩니다. 주의사항, 혈자리 주변에 상처나 염증이 없도록 주의하고 통증이 너무 심하면 다른 방법부터 시도하세요. 저는 이 지압 동작을 응급실에서 환자분께 시연하며 처음엔 아플 수 있지만 10초 후 시원함을 느껴보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두 번째 반복 때부터 안도감을 표현합니다. 파트, 온찜질 웜 컴프레스.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온찜질로 마지막 혈관 확장을 유도합니다. 따뜻한 열이 혈관벽을 이완시키고 근육을 느슨하게 만들어줍니다. 물 온도, 4일 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십니다. 손등으로 온도를 확인해 편안히 따뜻함을 느낄 때 사용하세요. 찜질법, 해당 부위 종아리 중앙에 수건을 10분 정도 올려둡니다.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반드시 손등으로 체크하세요. 대체 방법, 전자파 찜질팩을 사용할 때는 안내서를 따라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주의사항, 당뇨병 등 감각이 둔화된 분은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응급실 근무 시절 감각 저하 환자에게 전자파 찜질팩 사용법을 시범한 뒤 처음엔 짧게 5분만 올려두고 차츰 시간을 늘리세요라고 조언하곤 했습니다. 올바른 온찜질은 혈류 개선과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파이크,
다리 X자국이 Figure 4 Leg Position, 앉아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기법으로 바닥이나 의자에 앉아 할 수 있어 응급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시아세, 바닥에 앉아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무릎 위에 올려 X자 형태를 만듭니다. 압박 효과, 다리가 교차된 상태에서 혈액순환이 잠시 멈췄다가 풀리며 근육 내 뭉침이 해소됩니다. 유지 시간 20-30초 유지 후 다리를 바꿔 반복하세요. 주의사항, 무릎 관절이 불편한 분은 과도한 압박을 피하고 의자에 앉아 시도할 수 있습니다. 71세 김정순 어르신은 발끝 당기기와 함께 X자 꼬기를 하면 쥐가 바로 풀린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위 6가지 기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다리 쥐로부터 빠르고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초 위집술 꼬집기는 즉시 완화를, 두 번째 발끝 당기기와 마사지는 근육 이완을, 세 번째 지압과 온찜질은 혈류 증진을, 네 번째 X자 꼬기는 추가 압박 해소를 돕습니다. 다리 통증으로 깨어난 순간 이 순서를 차분히 기억하세요. 리셋 꼬집기, 스트레칭, 마사지, 지압, 온찜질, X자 꼬기, 이렇게 6단계를 거치면 대다수 경련성 쥐는 효과적으로 완화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응급처치 이후 장기적인 예방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과 환경 조정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아침 창문을 열며 저는 매일 같은 다짐을 합니다. 오늘도 내 몸을 지키는 작은 습관을 실천하자. 다리 쥐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이기에 응급처치만큼이나 예방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 환자분들께 추천하고 제 가족에게도 매일 권하는 8가지 생활 습관을 공유하겠습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 유지. 잠잘 때 무릎을 살짝 펴고 다리를 편안하게 뻗습니다. 발끝이 아래로 꺾이지 않도록 발밑에 작은 쿠션이나 말아서 높인 수건을 받치세요. 저는 집에서 항상 작은 베개를 2개 준비해두고 한 개는 어깨 밑에, 다른 하나는 발목 밑에 둡니다. 골반과 척추가 자연스럽게 정렬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다리 근육에 과도한 긴장이 줄어들어 새벽 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취침 전 가벼운 스트레칭. 하루를 마무리할 때 5분만 투자해보세요. 벽에 양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 종아리를 늘리는 스트레칭과 침대에 앉아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동작을 각각 30초씩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숨을 고르고 천천히 30초를 강조합니다.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살짝 당긴다는 느낌만으로 충분하며 꾸준히 하면 근육이 유연해져 쥐 발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3. 충분한 수분 및 전해질 보충. 하루 1. 아잇 이일에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는 습관을 잡으세요. 저는 집안 곳곳에 작은 물병을 두고 매시간 시침 단위로 알람을 맞춰 물을 한 모금씩 마십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2시간부터는 화장실 횟수를 고려해 섭취량을 줄이되 전해질 음료나 바나나 견과류 섭취로 칼륨 마그네슘을 보충합니다. 젊을 때보다 갈증을 덜 느끼는 노년일수록 의식적인 수분 관리가 필수입니다. 파트. 규칙적인 다리 펌프 운동. 앉아있거나 TV를 볼 때 1시간마다 발끝을 위아래로 20회 움직여보세요. 이 간단한 다리 펌프 운동은 종아리 펌프 작용을 활성화해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저는 진료실 의자에도 다리 펌프 알람을 설정해 환자분들께 시범합니다. 책상 앞 장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책상 밑에서 발목을 돌리거나 의자에서 일어나 제자리 걷기를 병행하면 좋습니다. 바잉그, 복용 중인 약물 점검. 고혈압약, 인뇨제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 중이라면 투여 시기와 다리쥐 발생 시점이 겹치는지 메모해 두세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통증 일지를 작성해 보세요라고 권유합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의심이 가면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대체 약물이나 보충제를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6. 잠자리 환경 따뜻하게 유지. 천이 내려가면 혈관이 수축해 다리쥐 위험이 높아집니다. 겨울철에는 전기장판이나 따뜻한 양말을 신으시되 혈류를 방해하지 않는 느슨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저는 집에서 밤마다 발밑 난방기 온도를 35도 정도로 맞추고 얇은 양말을 신고 잠듭니다. 천 유지만으로도 새벽 통증 발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셉다. 취침 전 따뜻한 족욕 또는 샤워,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가량 따뜻한 물약 40도에 발을 담그고 발가락을 움직이거나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혈관이 확장되며 혈류가 개선되어 밤새 종아리 근육이 경직되지 않습니다. 저는 족욕통에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 릴렉스 효과를 높이고 환자분들께도 권장합니다. 족욕 후 물기를 닦고 곧장 취침하면 달콤한 숙면과 함께 쥐 예방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음주 카페인 절제. 알코올과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해 체내 수분을 빼앗고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과도한 음주는 경련성 통증을 유발할 위험이 크므로 가벼운 양의 술도 최소화하세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이나 허브티로 대체할 것을 권합니다. 카페인 음료도 마찬가지로 오후 2시 이후엔 삼가면 숙면과 동시에 쥐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 8가지 습관을 일상에 적용하면 작은 노력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침대 옆 쿠션 높이를 점검하고 저녁마다 5분 스트레칭을 하며 수분 알람을 통해 물을 마십니다. 하루 24시간 중 단 몇 분의 투자로 새벽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가짐, 즉 나는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면서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동기부여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건강을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달려온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는 이 순간에도 제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수건으로 발목을 감싸고 잠들기 전 5분간 스트레칭을 마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거든요. 여러분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작은 발걸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첫째, 괜찮아 라는 말의 힘을 믿어보세요.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어 통증 지각이 완화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께서 이 한마디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보았고 제 스스로도 위집술 직후 통증이 사그라들 때 괜찮아라고 말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둘째, 해보자 라는 태도로 응급처치와 예방습관을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위집술 꼬집기를 처음 시도할 때 망설임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며 의심이 생긴다면 작은 호기심으로 5초만 꼬집어 보세요. 대부분 3초 만에 변화를 경험하며 해보자라는 의지가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나의 건강은 나의 책임임을 기억하세요. 저는 의사지만 제 가족의 건강까지 모두 지킬 수는 없습니다. 결국 가장 확실한 건강 파수꾼은 각자 자신의 몸입니다. 응급처치 방법을 외우고 스트레칭과 수분 섭취 알람을 설정하며 잠들기 전 족욕으로 순환을 돕는 일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사소하지만 강력한 실천입니다. 넷째, 작은 습관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루 5리터의 물을 조금씩 꾸준히 마시고 5분 스트레칭과 1시간마다 다리 펌프 운동을 실행하는 데는 특별한 장비도 시간도 필요치 않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하세요라고 조언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한 가지가 삶의 질을 바꿉니다. 다섯째, 함께할 때 더 강해집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오늘 배운 응급처치와 예방습관을 알려주세요. 저도 환자분들께 가족 모두가 아는 응급처치를 강조합니다. 비상 상황에서 옆 사람의 도움으로 꼬집기를 시행하거나 스트레칭을 도와줄 수 있으니 주변에 공유하면 서로가 파수꾼이 됩니다. 여섯째, 안전한 행동이 곧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약물 복용 시 투약 일지를 작성하고 새로운 약물을 시작할 때마다 다리쥐 발생 여부를 체크하세요. 위험 신호가 느껴질 땐 즉시 의료진과 상담하고 늑장 대응을 피하십시오. 조금 기다려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큰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대본을 통해 여러분께 지금 바로 실천을 권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 이 응급처치 영상을 저장하거나 좋아요를 눌러 알림을 설정하는 순간부터 건강은 시작됩니다. 삶의 질은 단순한 의학 지식을 넘어서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만들어냅니다. 괜찮아라는 위로, 해보자라는 다짐, 그리고 날마다 되새기는 나의 건강은 나의 책임이 여러분을 더 건강한 내일로 이끌 것입니다.